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되었네요.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아마 그때 너는 나중에 이렇게 이혼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으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것 같네요. 2년간의 연애 그리고 10년의 결혼기간 도합 12년 동안 내가 뭘 한 건지 그 세월은 다 뭐였던 건지 하는 생각을 요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굉장히 허탈합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도 떠오르고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남편과 이혼까지 가게 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뻔뻔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말이죠. 저도 제 나름의 생각과 사정이 있거든요. 오늘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그 이유와 사정에 대해 어딘가 털어놓을 곳이 필요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도 너도 잘못했어, 너를 이해할 수 없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온전히 떳떳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러니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요. 자, 이제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앞서 이야기했듯 2년을 연애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였어요. 당시 저와 남편의 상사로 있던 분이 성격이 무지막지하게 더러우셨거든요. 화도 잘 내시는 분이었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상사를 욕하다가 눈이 맞았습니다. 원래 힘든 일을 함께 겪다 보면 전우애 같은 게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남편과 저는 그런 전우애 같은 게 있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더 빨리 친해졌고 연애까지 가는 과정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들 저희가 연애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더군요. 2년간 연애하면서 남편에 대해 느꼈던 점은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생각이나 유머 코드 같은 것들이 비슷해야 잘 산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남편이나 저나 둘 다 결혼 정년기이기도 했고 말이죠. 남편과 저는 다른 것들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나 형편 그리고 학벌이나 그런 흔히들 이야기하는 조건이 말이죠. 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결혼은 끼리끼리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야 순탄하다고요. 그런 점에서 남편과 저는 꼭 맞춘 듯한 커플이었어요. 물론 걸리는 점 한 가지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유난하신 편이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지나고 보니 조금 유난한 게 아니라 많이 유난한 분이셨지만요. 어쨌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단이니 혼순이 요즘은 거하게 안 하는 분위기라고 해도 아들 열심히 키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요. 이런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엄마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사실 그게 반쯤은 협박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당신 딸 잘 봐줄 테니 뭐든 해가지고 와라. 아니면 잘 봐줄 생각 없다? 사실 그 말인 건데요. 그래서 엄마는 그날 고민이 조금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가 참 유난한데 저런 집에 딸아이를 보내도 되는 건지 하는 고민 말이죠. 지금은 땅을 치면 후회하세요. 그때 진작 알아보고 뜯어 말렸어야 했던 건데 하시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때 처음 느꼈던 시어머니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결혼기간 내내 저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했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으니까 말이죠.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제공한 당사자는 물론 남편이었지만요. 연애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도 살짝 가부장적인 면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한국 남자 중에는 안 그런 남자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해야 한다. 뭐 그런 주의기는 하셨습니다만 남편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혼자 벌어서는 힘들다며 시어머니를 설득했거든요. 어찌되었든 저도 남편만큼은 벌었으니 그 말이 먹혔고요. 저희 부부의 1차 위기는 오랫동안 제가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문제라고 생각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저를 탓하셨어요.
이래서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랑 결혼하길 바랬던 건데 하면서 제 나이를 탓하셨죠. 하지만 몇 년간 계속 임신이 되지 않자 병원에서는 남편과 함께 내원하라고 했고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아본 결과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한동안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봤던 기억이 있네요.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잘 없는데 라고 꾸물거리면서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왜 여자는 임신을 하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는데 남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면 주변에서 다들 불쌍해하는 건지 말이죠. 당시에 남편은 주변에서 다들 마음을 써줬거든요. 불쌍하다고요. 마음고생은 제가 더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하니 그것도 참 억울하네요. 아무튼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얼마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고 남편은 저의 눈치를 보기는 했으니까요. 뭐 그게 남편의 잘못은 아니니까 누군가를 탓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그 빨도 얼마 가지는 못했어요. 오늘 일찍 퇴근해라. 제사는 내일이잖아요. 오늘 나랑 장을 봐야 할 거 아니니? 제가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시댁에 제사 있다고 하고 나와. 뭔 혀가 이렇게 길어? 시어머니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이러나 저러나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고 며느리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거든요. 며느리가 며느리다운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물론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살 거니까요. 하지만 당시에는 적당히 응해주면서 살았어요. 큰 소리가 나오는 게 싫었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 하나만 입 다물고 말 들으면 집안이 조용하다는 생각도 했고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며느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고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떳떳했어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거 다 하고 살았고 잘못한 것도 없었으니까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소소한 갈등도 있었고 가끔은 참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무뚝뚝한 편이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 걸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남편도 저에게 늘 고맙다고 표현을 했고 말이죠. 남편이 변했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결혼을 하고 8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던 내용이기는 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노력하는 걸 그만하자는 의미였어요. 남편은 완전한 불임은 아니었고 당시에 시험관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은 거였고요. 이제는 남편도 저도 나이가 있으니 더는 힘들다고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어디 있어.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때만 해도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8년이 넘는 결혼 기간 동안 잘 지내왔고 그리고 남편과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화가 잘 통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처럼 잘 지낼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남편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왜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죠.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남편이 변했다고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딱 그 여자의 직감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딘가 예전에 비해 나를 보는 눈빛도 전혀 없어 보이고 의무감으로 사는 것 같고 어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하고 넘기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당시에 제가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제가 일하는 부서 변동이 있었는데 하는 직무고 뭐고 완전히 바뀌었던 데다가 승진 문제로 고민도 많았던 시기라 예민하긴 했었어요. 왜 아내들이 하나같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더원한 건 남편이었는데 당시에도 저는 저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예민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남편에게서 바로 그 전화를 받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뭐길래 그 전화 한 통으로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냐 하시겠지만 저희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는 전화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오늘 누구 만나 이런 식으로 짧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 말이죠. 왜냐하면 남편의 친구들과 제 친구들은 함께 어울리는 일이 많았고 저는 남편의 친구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 다녔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남편의 지인 중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그런 말투로 약속의 상대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은 건 저에게는 확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은 당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다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없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휴대폰에 잠금 설정도 해놨고 말이죠.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무심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남편이 방심할 어느 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증거를 잡을 수 있게 말이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남편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으니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으니까요. 그리고 그 배신감은 남편이 바람난 상대를 알고 나서는 몇 배로 커졌습니다. 정말 차라리 모른 채로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만큼 말이죠. 남편의 불륜 상대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름 아닌 저와 남편의 불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시험관 시술을 해줬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병원에 다니면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친해졌었거든요. 심지어 저와는 언니 동생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바람이 난 겁니다. 몰래 열어본 남편의 휴대폰의 카톡 내용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언니는 우리 관계 전혀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알면 내 앞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말 못해. 언니 생각보다 맹한 것 같기는 해요. 처음부터 느낀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무슨 말 끝에 그 상간녀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흔한 이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년이구나 하고 말이죠. 남편의 불륜 상대를 알고 나서는 3일을 알아놓았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며칠을 밥도 못 먹고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 안쌤한테 전화해볼까? 안쌤. 그게 바로 남편과 바람이 난 불륜녀이자 저와 언니 동생하며 지냈고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 부부의 주치의였던 의사년이었습니다. 됐어. 걔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래도 의사니까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태어난 얼굴로 그년을 부른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프니까 괜히 예민해져서 화를 낸다고 생각한 남편은 시큰둥한 얼굴을 했지만 저는 그날 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남편과 그년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말이죠.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 보면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면 바로 복수를 하고 화를 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이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서 더 그랬겠지만요. 그리고 그런 기간에도 남편은 그년이랑 계속 만났고 그년도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는 척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넘어가야 할지 아는 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람과 계속 살지 안 살지 그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이 하나 터졌어요. 너는 어떻게 돼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연락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연락을 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르시더군요. 사실 너무 가기 싫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 얼굴 보는 것도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잔소리할 걸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져 왔거든요. 이번에 우리 아들 생일에 생일상이라도 거하게 제대로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라고 했다. 애가 요즘 기력이 딸린 건지 전화해도 목소리에 영 힘도 없고 걱정이 좀 돼야 말이지.
저를 불러다 놓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마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고 저도 생각이라는 걸 정리하고 난 다음이었다면 그 말을 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어머님 아들 생일상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바람이 났다고요. 바람.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시어머니도 놀라기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철렁하기도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언젠가 저에게 시아버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 양반이 젊은 시절에 여기저기 여자들을 후리고 다녀서 내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말 말이죠. 그럴 리가 있니?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거기다 대고 엉엉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누군지 아세요? 안쌤이에요, 안쌤. 그냥이랑 바람이 났다고요. 시어머니도 안쌤이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희 부부와 친하게 지내는 의사였고 말이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겠지? 둘이 무슨 대화를 주고받는지 다 봤는데요. 저보고 맹하다고. 그래서 지들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조금은 제 편을 들어주거나 남편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겠다 뭐 그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와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본인도 시아버지에게 당한 게 있으니 같은 여자로서 공감을 조금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겁니다. 뭐 다 소용없는 생각이었지만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순간 멍이 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네? 저도 모르게 멍청한 소리로 네? 하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흠흠 하고 하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들 그러고 살아. 안 그런 집이 있는 줄 아니? 그런 거 하나로 이렇게 바들거리면 어떻게 살아? 그냥 네가 참아. 참으라고요? 그래, 참아. 어떻게 본인도 그런 경험 때문에 힘들었다고 저한테 말한 적이 있으면서 참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질 않았어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바람이 난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과 붙어먹은 거잖아요. 그건 저를 완전히 농락한 거고요. 이혼이라도 할 생각인 거냐? 그러면서 저를 몰아세우는데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아들 일이 되니 태도가 그렇게 바뀌더군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무슨 말을 더 이상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그날은 생일상이고 뭐고 하고 싶으면 어머님이 다 하시라는 말만 하고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도 양심은 있으신 건지 그러고 나가는 저를 붙잡지 않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남자였어요. 남편과 친해서 종종 술을 마시는 이웃이었습니다. 직업이 변호사였는데 남편이 언젠가 한번 조언을 받을 일이 있다고 술을 사겠다 한 이후로 두 사람이 종종 어울렸거든요. 형님 요즘 바쁘신 것 같던데요? 저한테 통 시간도 안 내주시고.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 인간이 왜 바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서러움이라는 게 폭발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옆집 남자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남자 처지에서는 그럴 수밖에요. 제가 갑자기 울었으니까요. 오늘은 저랑 한잔 하실래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바람을 피자 하고 작정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서럽고 힘들었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필 나타난 게 옆집 남자였고 말이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옆집 남자와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남편이 바람이 났고 그게 제 친구라는 걸 술김에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옆집 남자와 저의 불륜이 시작되었습니다. 딱 그날부터라고는 할 수 없었고요. 그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이 더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하는 일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다가 오늘은 갑자기 불꽃이 번쩍 일기도 하는 거.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반쯤은 복수심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자는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말에 자극을 받은 것도 있고요. 왜 남자만 그래도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옆집 남자와 남편이 형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기도 했잖아요. 남편도 내가 언니 동생 하는 년이랑 바람이 났는데 나도 너랑 형동생 하는 놈이랑 바람났다. 뭐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물론 남편에 대한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분풀이를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외로움을 그 남자를 통해서 달래기도 했고 말이죠. 그건 부정 못하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김변이랑 좀 친한 것 같아. 김 변호사.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왜? 친하면 안 돼?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둘이 언제 그렇게 친해졌나 싶어서.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친해진 지 좀 됐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있으니 제 말에 다른 대꾸나 반박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스스로 제 말이 저린 거죠. 다음에 셋이 같이 술이나 마시자. 그리고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있으니 남들도 그렇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뭐 저와 옆집 남자가 바람이 난 건 사실이었지만 평소에 남편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거거든요. 워낙 둔한 사람이라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저지르고 있는 짓이 있었으니 뭐 그렇게 보였을 수밖에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남편은 저와 옆집 남자의 사이를 의심한 그 순간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고 저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웃기는 남자죠? 아니면 남자라는 인간들이 다 이런 건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함께 술을 먹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이자 저와 언니 동생 하는 그녀 말입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 좀 올래? 언니 집을요? 왜요? 아,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이나 함께 하자고.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친한 언니이자 불임 치료를 도와줬던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구나 싶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대망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남편과 옆집 남자, 그리고 저와 상간녀, 이렇게 네 사람이 밥을 먹기로 한 날 말이죠. 사실 남편은 그녀이 온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리고 상간녀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연히 남편은 우리 집에 온 상간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안심을 부렸어? 왜? 나 지영이 본 지 오래돼서 이번에 같이 밥이나 먹자고 불렀지. 남편은 아마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되었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날 남편은 저와 옆집 남자의 사이를 캐묻거나 아니면 떠보거나 그럴 작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자를 제가 불렀으니 그럴 수 없었겠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셋이 먹는 게 아니었네요? 여기는 우리 옆집 사는 동생. 남편이랑도 친하고 나랑도 친해. 변호사야. 그리고 은근슬쩍 두 사람을 소개해주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한번 떠보고 싶었어요. 남편과 그녀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당황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한테 실례지. 소개해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 둘이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이니까 안면 있어서 나쁠 건 없잖아. 그렇긴 하지만. 어색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는 식사 자리가 됐어요. 아마 다들 숨이 막혔을 겁니다. 게다가 저와 만나고 있는 그 옆집 남자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더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형님이랑도 친하신가 봐요. 제가 계속 주치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신기한 관계이기는 하네요. 불임 치료해주다가 그 부부랑 친해지는 의사 선생님은 못 본 것 같은데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치, 지영이 성격 좋지. 내가 그래서 예뻐하잖아. 라고 말이죠. 상단녀가 어색하게 웃더군요. 남편은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고요. 아무리 둔한 인간이라고 해도 그쯤 되면 의심이 더 불어나긴 했을 겁니다. 저도 그 두 사람의 사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술을 마시는 내내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거겠죠. 그렇게 숨막히는 술자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뒤 상을 치우고 있는 저를 남편이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더군요.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그날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너 알고 있었지? 뭘? 나랑 지용이 사이에. 남편의 그 말에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시 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럴 기분도 아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뒤 굉장히 찝찝하고 침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거든요. 알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지영이를 불러? 무슨 생각으로 다 끝내자는 거야? 너도 알고 부른 거 아니야? 너도 알고 확인하려고 오늘 자리 만든 거잖아. 제가 단호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겠죠.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군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영이랑 너랑 정말로 그런 사이라는 말이야? 너 미쳤어? 눈이 돌만큼 화가 나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정말 많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본인도 지금 바람이 난 걸 저한테 들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람이 난 걸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말이죠. 역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하고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화를 내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나 예상했던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역겨운 말들은 말이죠. 나는 너랑 같아. 뭐가 다른데?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잖아. 그 말은 다시 들어도 정말 역겹더군요. 시어머니에게서 들었을 때도 열이 머리 끝까지 솟구치는 느낌이었는데 남편에게서 들으니 정말 남편을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남편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그렇게 극악으로까지 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충분히 서로 바닥까지 찍고 있었지만 말이죠. 네가 남자고 내가 여잔 게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나보다 돈을 더 벌기라 하니? 네가 나보다 집안일을 더 하기라 하니? 그렇다고 가족들한테 더 잘하기라 하니? 네가 나보다 이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더 하는 게 하나라도 있어? 그런데 네가 남자인 게 뭐? 제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그렇게 다다다다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제 말에 틀린 게 하나라도 있는지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 있습니다. 월급도 비슷했어요. 결혼할 때 그 집도 반반씩 했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생활비도 각자 반반씩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을 챙기는 것만큼 남편은 처가를 챙기지도 않았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저보다 하나라도 더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남자가 되고 여자는 안 되느냐 말입니다. 저도 박간이라는 사람인데요. 남자니까 괜찮다는 말은 남자는 바깥일을 하니까 라는 통용되는 시계에나 먹히는 거야 이 새끼야. 나도 바깥일하는 바깥 사람인데 뭐. 네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보다 더한 게 뭐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사회적으로 뭐. 너는 그래서 너 불임치를 주고 나랑 언니 동생 하는 년이랑 눈이 맞았니? 따지고 보면 네가 먼저 바람났는데 왜 나보고만 잘못했대. 평소에 남편을 좋아했고 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생각이 같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니 어쩌니 하면서 집이고 결혼 준비고 반반씩 하자 해놓고 그런 상황이 되니 지는 남자라서 괜찮고 그 뻔뻔한가 낯짝 두꺼우며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여자야. 그래서 안 된다고. 너랑 나는 다르다고. 내가 너 그년이랑 바람난 거 알고 나서 네 엄마한테 말했거든? 그때 네 엄마가 딱 그러더라? 너는 남자라서 괜찮다고. 내가 그 말에 욱해서 그러면 나도 바람 피우자 한 거거든? 남편이 놀라더군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을 거라는 건 예상치 못했던 일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문제로 마음고생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 자기까지 아버지의 그 버릇을 대물림 받은 걸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왜 해? 그럼 네가 바람을 쳐 안 피웠으면 될 일 아니야. 네가 그년이랑 바람나서 내가 돌아버리겠는 걸 간신히 정신줄 붙잡고 있는데 네 엄마가 네 생일상 차리라고 잔소리하잖아. 내가 빡 떨겠네 안 떨겠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욱해서 그런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욱한다고 해도 회사는 되는 짓이 있고 안 되는 짓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완전히 충격받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순간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놀란 듯 보이기는 했지만 니네 당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랑 나랑은 끝이야.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제가 오히려 대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꼴이 났는데 계속 같이 살 생각이었냐? 하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너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야. 그러면 너는 이 꼴이 났는데 너랑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어.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뭐 나는 가만히 있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점입니다. 남편이 왜 저와 이혼하기를 그렇게 거부하는 건지 말입니다. 바람난 그녀는 처녀였거든요. 게다가 집안도 좋고 직업도 의사였고요. 그러면 저랑 이혼하고 그년이랑 살림을 합치면 될 일이잖아요. 제가 빠져준다고 하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혼만은 안 된다 한 게 아직도 이해가 완전히 안 되기는 해요. 가만히 있든 아니든 너 알아서 해.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누구는 뭐 당하고만 있는 혹은 줄 아니. 그렇게 말하고서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일단 그 집에서 더 이상 남편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서 그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에 이 자식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로 버럭 화를 내시던 부모님도 제가 맞바람 피워서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어이없고 황당해 하시다가 그렇게 그걸로 네 분이 풀렸으면 됐다고 해주시더군요. 뭐 속으로는 제 욕을 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남성이 저지르는 불륜과 여성이 저지르는 불륜의 잣대가 다른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건지 시어머니는 그 모든 일들을 아예 하나도 모르고 계시더군요. 집에 와서 김장 좀 해라. 저 못 가요.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살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집의 가족도 아닌데 제가 왜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가야 하느냐고요. 그래서 갈 수 없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그 말에 아주 극대노를 하셨어요. 너 아직도 그 일로 꽁해서 그러고 있는 게냐? 내가 이야기했지? 남자는 좀 그럴 수 있다고. 그냥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하니 다른 여자 만나서 기분 좀 푼 걸로 계속 이럴 거야. 너 그 나이 먹고 조박이라도 맞으면 어쩌려고 이러냐. 너 같은 거 누가 어디서 걷어줄 것도 아니고 이혼당하면 여자로서 인생이 끝인 거 몰라? 뭐 사실 이혼하고 다시는 남자를 만날 수 없다고 해도 제 인생이 끝난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네 아들이 없다고 내가 정말로 남자도 못 만나고 평생 혼자 늙어 죽을 것 같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욱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김장이 언제라고요? 그렇다면 알게 해주면 되지? 하고 말이죠. 나는 네 아들이 없어도 네 아들보다 훨씬 더 잘난 남자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끝내기로 한 마당에 제가 그런 소리까지 듣고 참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쯤에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와 바람이 났던 그 옆집 남자는 순순히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는지 말이죠. 뭐 그만큼 제가 좋았던 건지 아니면 그 상황이 재미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그런 취급을 받고 대접을 못 받는 게 인간적으로 불쌍해서인지는 몰라도 그 남자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어요. 군말 없이 말이죠. 그리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가자고 하는 걸 군말 없이 따라와 줬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옆에 데리고 온 남자를 잠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저와 바람이 난 남자를 데리고 올 거라는 사실은 말이죠.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인간 없어도 여자로서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남자는 못 만난다고 해도 그게 끝은 아니지만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하기는 했어요. 며느리가 자기가 바람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상황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요. 너, 이 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시어머니는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아 뜯으셨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간 거기는 했어요. 시어머니 성질을 알기도 했고 저도 그게 얼마만큼 기막힌 일인지도 알았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참 생각이 짧았다 싶기는 해요. 아무리 욱했어도 거기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도 들고요. 어르신, 일단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자네는 빠져. 여기를 어디라고 와서 끼어들긴 끼어들어? 저도 바깥일하고 저도 돈 벌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데요? 왜요? 내가 그 인간보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희생했는데 왜 나보고 그것까지 참으래? 저는 못 참아요. 이게 어디서 여자가 바람을 피웠으면 국으로 엎어져 있어야지. 그리고 애 못 낳는 것도 제 문제도 아닌데 억울하면 제가 더 억울하지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어머님 아들을 잡아야지. 그때까지 본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시어머니도 짜증이 났거든요. 남편이 신경 쓸까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냥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그저 자기 아들, 자기 사정 그런 것들이 최우선인 게 바로 보여서 역겹고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머리털 한 움큼은 뽑혔을 겁니다. 중간에서 옆집 남자가 계속 말렸지만 어찌나 힘이 세신지 제대로 말릴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분풀이를 다 하고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아는데 남편이랑 바람난 그년이 되게 이기적인 년이거든요. 계산 다 하고 절대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아마 어머님 아들이랑 재혼 절대 안 할 거예요. 걔는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데 아이 못 낳는 나이 많은 남자 재치 자리에 왜 오겠어요? 어머님은 이제 평생 며느리 없이 사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서는 실행을 낳았습니다. 뒤에서 2년 전연하면서 저에게 쌍욕을 쏟아붓는 게 들렸지만 별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속이 시원하고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 드는 것 외에는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며느리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싫으시다고 둘을 놓으셨거든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이거죠 뭐. 남편이나 저나 서로 잘못한 게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뭐 결혼할 때 집임에 헌쓰며 다 반반으로 했기 때문에 뭘 더 나누고 계산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정확히 반을 갈라서 헤어졌습니다. 물론 후폭풍이 있기는 했어요. 저와 남편이 같은 회사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회사에 저희의 이혼은 당연히 알려졌고 그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돌았습니다. 남편도 잘한 게 없었기 때문에 따로 입을 놀리고 다니지 않은 듯 했어요. 저도 입을 다물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혼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다 어느 순간 어디서 소문이 퍼진 건지 남편이 바람나서 제가 홧김에 맞바람을 피웠다 하는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살이 더 붙여진 부분이 있기도 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큰 내용 자체는 다 맞는 이야기기는 해서 세상에는 참 비밀이 없고 완벽하게 숨겨지는 일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퍼부었던 그 말들을 부정이라도 하려는 듯 상간녀를 따로 만나는 자리를 남편에게 억지로 만들라 이야기해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는 제 예상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빠랑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는데요. 하고 말이죠. 제가 그년을 친하게 지낸 게 몇 년인데 그년을 모르겠어요. 걔는 절대 본인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애예요. 남편같이 자기보다 조건도 떨어지고 임신 능력도 없는 나이 많은 남자? 그런 남자와 미래를 계획할 아이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거면 내 아들은 왜 꼬여냈냐며 버럭하셨고 그녀는 저만 그랬냐? 바람이 난 건 두 사람인데 왜 엄한 저로 혼내시냐? 아드님이나 혼내셔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고요. 걔가 저보다 더한 애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셨던 거죠 뭐. 남편과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녀 병원에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 병원에 불임 치료 받으러 온 부부의 가정 파탄을 냈다고 말이죠. 그런 소문을 듣고 거기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산부인과인데 말입니다. 당연히 환자가 뚝 끊겼고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뭐 집이 잘 산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쉬다가 다른 동네에서 개원하겠죠 뭐. 그 정도는 본인의 업고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이후로 저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시어머니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고 회사에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2배로 해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없고 말이죠. 왜 진작에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속그림에 살았나 후회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그 옆집 남자는 헤어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 남자가 저를 많이 좋아했고 저도 만나는 동안 정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뭐 저희 두 사람 다 당장 결혼한다든지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한다든지 그러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여행도 같이 다녀올 계획이고 말이죠. 남편과는 한번 대차게 싸웠다고 듣기는 했어요. 주먹질이 오갈 정도로 크게 말입니다. 뭐라고 하던데?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친한 형 동생 아니었냐고 그러던데요. 지가 한 짓은 생각 못하고 하여간. 저도 그년이랑 언니 동생 하던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본인이 저지르는 잘못은 참 객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옆집 남자는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찾아와서 술주정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헤어진 게 억울했던 건지 저와 헤어지라고 아니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었다고요. 저와 그 남자가 잘 만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남편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걸 확인해서 속이 매우 시원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면 시어머니도 똑같이 분해할 것 같아서 그것도 말입니다. 뭐 저도 잘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쓰면서도 욕먹을 각오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도 불륜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의 불륜을 더 실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말이죠. 아마 저를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신이 어떻게든 됐을 것 같거든요. 화병이 생겼단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인 거잖아요. 제가 불행하고 힘들면 사람들이 잘 보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저처럼 살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참고 사시지는 말라는 말을 주변에 조금 하고 싶기는 해요. 그러다 병나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제 이런 사연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로 생각해요. 누군가는 잘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둘 다 이해합니다. 저도 완전히 떳떳하지는 못하니까요. 제 잘못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연을 쓰는데 용기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쓰게 된 건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고 있고 싶어서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사연을 쓰면서 조금 후련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 잊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제는 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다면 그것으로 저는 된 것 같습니다. 남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이긴 할 것 같거든요. 저도 지나고 보니 제 이야기지만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가지는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요.
부모님은 어린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멋지신 분들이었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와중에도 언제나 서로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 진정으로 로맨틱한 부부가 뭔지를 보여주셨죠. 비록 두 분의 결혼은 당시 제가 뱃속에 있는 터라 조금 급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 분은 그것과는 별개로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랑 아버지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물론 두 분도 다툼이란 것을 하긴 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서로 존댓말을 쓰셨고 그건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상대방의 마음에 흠집을 내지도 않고 어릴 때야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당연했으니까 별 생각이 없었지만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며 정말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셨는지.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외동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오냐오냐 하며 키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참 서러웠던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아들이 귀한 대접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은 초등학교에 나왔던 반 친구 하나도 저와 똑같이 외동아들이었는데 걔를 보면 걔네 부모님은 맨날 우리 아들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고 맛있는 것만 사주고 그랬는데 나는 분명 같은 외동아들인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시지? 나는 철없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반 친구가 좋은 장난감을 선물 받거나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부러워하며 소리치곤 했어요. 엄마, 나도 내 친구가 입은 거 똑같은 걸로 사줘. 상우야, 저건 너무 비싼데? 엄마가 나중에 사주면 안 될까? 왜? 나 저거 갖고 싶단 말이야.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만약에 그때 저희 부모님이 당시 제 친구의 부모님처럼 아들이라고 무조건 떠받들어주고 뭐래도 좋게 넘어가는 식으로 저를 키웠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어서 자랐을 겁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똑부러지게 저를 키워주셨기에 그래도 지금같이 인간굿이라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집은 사정이 좋지 않았고 그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어렸던 전 정말 철없이 굴었어요. 왜 우리 집만 가난해? 다른 집에는 나랑 똑같이 외동인데 맨날 소시지 반찬 먹고 좋은 장난감 받고 그런단 말이야. 나도 그거 갖고 싶다고. 나도 똑같이 해줘. 이 녀석아, 그만 좀 하래도. 왜 이리 때를 쓰냐? 엄마 아빠 고생해서 일하는 거 몰라? 언젠가 아버지께서 제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온갖 말로 부모님 속을 꽤나 썩였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니는 저 몰래 눈물을 훌쩍거리며 잠에 드시곤 하셨죠. 그래도 머리가 크니 가난이 부끄러울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좀 때도 덜 쓰고 심부름대해드림에 일을 도와드렸죠. 또 그 무렵 부모님의 비밀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부모님한테는 한 가지 작은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제가 뱃속에 있었기에 결혼이 급한 것이긴 했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부모님은 두 분 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신가 쪽도 외가 쪽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는데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벌이가 좋지 않다 보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되질 않았어.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엄마 아빠는 행복하단다. 어머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지만 전 꽤나 속이 상했어요. 사실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두 분이 결혼식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흔히 가지고 있는 웨딩 앨범이 없다는 건 알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변명을 좀 해보자면 사춘기가 와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우연치 않게 알게 되었죠. 한때 너희 엄마가 그렇게 웨딩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고 난리였지. 요즘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유심히 보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TV에 결혼식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무척이나 부러운 눈으로 TV 속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어쩌다 웨딩드레스라도 나오면 정말 TV에 홀린 것처럼 눈을 떼지를 못했죠. 아이고 참 이쁘기도 해라. 어쩜 저리 고울까? 신부는 좋겠네. 사무야, 저 웨딩드레스 너무 이쁘지 않니? 어쩐지 두 분은 사이가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은 누구보다 성대하게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결혼식조차 하지 못하셨다니. 물론 저희 집이 잘 사는 편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는 금방 깨달을 수 있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결혼식에 대한 어떠한 로망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을 올려드려야지.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결혼식 안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미 결혼식을 했어도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진짜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고 사진을 남기는 것도 많고요. 물론 저는 부모님에게 진짜 버진로드를 밟는 결혼식을 선사해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비싼 곳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웨딩홀을 빌려서 부모님 아시는 분들 조금 불러 모아서 소소하게 축하를 받는 그런 결혼식 말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로맨틱한 구석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인 저라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 돈이 부족해서 그래? 엄마가 용돈 좀 더 줄 테니까 괜히 힘들게 몸 쓰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냥 저 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직접 제가 번 돈으로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면서 얼버무리며 아르바이트를 지속했습니다. 어머니의 결혼식을 위해서였다는 건 비밀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생각보다 돈이 조금씩 모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결혼식 모습을 이루어드리는 것에는 턱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돈이나마 꼬박꼬박 모으면 언젠가는 비로소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다는 어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돈을 벌면서 대학교 가서도 알바를 하고 취직해서 일하다 보면 내 생각보다는 금방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딱 성인이 되자마자 집이 조금 더 기울어가지고 저는 대학교를 가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어쩌니 상우야. 대학교 등록금을 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학자금 대출이라도 알아볼래?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성적도 나빴고 대학엔 관심도 없었어요. 대학을 그래서 안 가겠다고? 네, 전 안 가고 싶어요. 별로 미련 없어요. 솔직히 대학은 가고 싶었기에 어머니가 빤히 가슴 아파하실 걸 알았어도 퉁명스레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휘청 기울어버린 집안 사정도 살려야 되니까 두 분의 결혼식을 위해서 모아뒀던 돈들도 모두 집에 가져다 드렸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습니다. 집에서 집안일만 하던 어머니까지 식당에 나가 일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당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도 힘내서 벌어야 얼른 하루라도 빨리 일어서죠. 우리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기운내요. 사무야, 기운내자. 그럽시다. 고마워. 당신 그렇게 말해줘서.
어머닌 그래도 참 긍정적이셨어요. 분명 힘드실 텐데도 내색 한 번 없이 묵묵히 일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고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직감이 무서운 게 전화가 오기 전부터 괜히 손이 저리 타더라고요. 사무야, 네 어머니가 지금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있다. 얼른 와라. 네? 아버지 연락을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착하니 어머닌 수술에 들어가셨고 아버진 기운 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죠. 저와 아버진 그저 어머니 수술이 잘 끝나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분하게도 뺑소니 사고였어요. 오토바이가 밤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어머니를 치고 간 거였고 어머니는 그대로 날아가 머리를 다친 거였죠. 신고자가 조금이라도 일찍 어머니를 발견했더라면 뺑소니가 아니었다면 심각한 상황까지 가진 않았겠지만 어머니는 늦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바람에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할 뻔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참 그때 세상을 많이도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저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건지 어머니께 모진말했던 기억들과 반대로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이 너무도 아파왔어요. 다행히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길었어요. 후유증도 있었고요. 결국 어머니는 일을 하실 수가 없었고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벌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아들, 남편, 나 때문에 고생하네. 엄마, 그런 말 마요. 엄마만 나오면 돼. 그리고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쇠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젊은데 내가 왜 힘들어요? 엄마 위에 일부러 말 그리 하는 거 알고 있어. 사무야, 엄마가 아파서 미안하다. 너 대학도 못 보내셨는데. 에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나 요즘 친구들 만나 놀기도 하고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 그리고 대학은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거야. 당시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돈 되는 일은 다 했기에 일주일에 한 번은 코피가 터졌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앞에선 걱정을 지어드리고 싶지 않아 밝게 웃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고생 또한 언젠가 지나갈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아버지와 버티던 시간이었죠. 사무야, 한참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하고 그럴 나이인데 아버지처럼 돈 벌게 해서 참 미안하다. 부모로서 면목이 없구나. 어쩔 땐 아버지께서도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외려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얼른 일해서 수술비도 갚고 엄마 일어나면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와 제가 똘똘 뭉쳐서 노력을 했기에 위험했던 시기도 지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가 되니 이제는 저도 저 혼자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될 나이더군요. 이제 슬슬 결혼이라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왔고 게다가 마침 저는 그때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당시엔 참하고 착한 친구였거든요. 오빠, 우리도 슬슬 결혼 이야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래야지. 어머님부터 뵈러 갈까? 심지어 여자친구 쪽에서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남자로서 한마디로 자존심이 있지. 제가 모든 걸 다 해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덕분에 저는 집안 사정이 나아진 뒤로는 오로지 저 하나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했어요. 어차피 두 분은 제가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이렇게 저버리게 되는 것이 어쩐지 찜찜했죠.
하지만 그것도 여자친구와의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올수록 점점 제 마음 안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친구의 집안이 잘 살았던 것도 한몫했어요. 예비 장모님은 절 처음 볼 때부터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아휴, 고졸이라고?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니. 아니, 은지야, 너 어떻게 고졸을 결혼 상대로 데려올 수가 있니? 엄마, 오빠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무슨 막노동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고. 고졸이 그리고 뭐 어때서? 대학 나와야 꼭 성공해? 오빠도 나중에 회사 차리고 사장님 될 거야. 사장님 같은 소리 좋아한다. 고졸이 회사 차려 성공한다는 건 다 옛날 말이지. 나도 하는 걸. 젊은 네가 모른다는 게 한심하다. 저기 상우 씨, 여기까지 와준 건 고마운데 난 이 결혼 반대예요. 설사 자네가 뭐 성공이라도 해서 번듯한 직업 가지고 오면 모를까. 우리 집안에서 고졸을 사위로 받아줄 수는 없어요. 사실상 결혼을 허락하지 못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상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장모님 눈에 들어야겠다는 오기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친다고 했을 땐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당시 제 눈엔 성공이란 글자만이 보였어요. 상우야, 쉬엄쉬엄 적당히 해라. 일도 좋지만 건강도 챙겨야 해. 가끔 어머니가 절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아버지가 건강식품을 챙겨주시곤 했지만 그것도 어느 한 구석에 박아놓곤 제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1년을 투자하고 밤을 새워 일하니 점점 뭔가 보이더라고요. 허나 사업가는 제 그릇이 아니었나 봅니다. 1년이 지나갈 무렵 잘 될 것 같았던 회사가 모래성처럼 하루 안에 무너지고 빚만 가득 떠안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다행히 여자친구가 결혼 아니면 안 된다고 장모님을 설득해 어찌어찌 설득해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장모님은 늘 저를 딸 빼앗아간 도둑놈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어떻게 해야 성공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맴돌았죠. 저는 일에만 집착하듯 매달렸고 일하느라 부모님을 못 찾아간 적도 많았어요. 결혼 생활은 어때? 아내랑은 잘 지내고 있니? 우리가 언제 한번 갈까?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근데 제가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 해서 나중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럼 저녁에 전화할까? 저녁이요? 제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만 보고 못 받으면 문자 넣을게요. 그래, 알겠다. 늘 밥 든든히 챙겨 먹고 다니렴. 안부 전화를 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락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주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내일 빨리 일을 나가야 해서 오늘 야근해가지고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일찍 전화를 끊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가 불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찝찝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허나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서운하다는 티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나중에 명절 때 얼굴 한번 보자며 제 걱정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부모님보단 장모님을 많이 배웠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이거 받으세요. 장모님 집에 가면 늘 좋은 건강즙 세트를 그렇게 많이 들고 갔는데 장모님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죠. 그저 뚱한 표정으로 받으시곤 들어오란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제가 찔렸어요. 장모님 말씀대로 고졸 출신의 덜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자네, 진급은 언제 하나? 진급할 때 되지 않았나?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능해라. 빚은 언제 갚을 거야?
장모님, 장인어른의 이런 말들을 하도 듣다 보니 나중엔 이런 말들이 다 상처가 되었고 아내 몰래 소주 한두 잔을 하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당시 부모님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한 뒤 치킨집을 차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먹고 사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마음이 힘들 땐 부모님의 가게로 전화해 목소리를 듣곤 했어요. 상우야, 근데 너 요즘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아, 네, 별일 없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엄마 아빠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만 잘 챙기면 된다. 부모님께는 속사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얼버무리곤 했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제가 결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된 건 바로 아내와 이혼하면서였어요. 정확히는 아내가 바람핀다는 거 알게 되면서부터였죠. 어느 날인가 퇴근을 하고 일찍 집에 왔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딨어? 몇 번을 불러봐도 아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침실 쪽 방문이 살짝 열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내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요. 이상해서 다가가 보니 아내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차마 못 볼 광경을 보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고함을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다신 이런 짓 안 할게. 나 당신밖에 없어. 알잖아. 아내는 제게 싹싹 빌면서 다신 이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제 눈으로 본 이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내가 바람핀 건 신혼 초기 때부터였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장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발벗고 돈 벌러 다닐 때 아내는 다른 남자 만나며 희희낙낙거리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도 제 앞에선 늘 현모양처인 척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얼마나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던지. 어머니, 저입니다. 그래, 상훈이? 무슨 일 있니? 어머니. 그게... 너무 서러웠던 나머지 그만 다짜고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 다 큰 사내놈이 눈물을 와락 터뜨리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놀라 저희 집으로 내려오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와 아내 사이의 사정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막힌 건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은 자기 딸이 바람펴 이혼당할 위기에 놓인 걸 알면서도 기세등등 하시더라고요. 물론 내 딸이 다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근데 자네가 늘 밖에만 돌아치니 당연히 내 딸이 외롭지 않았겠나? 그리고 말 들어보니 내 딸 생일도 잊어먹고 지나간 적도 있었다며. 어떻게 남편이 돼서 그럴 수가 있나? 내 딸이 얼마나 섭섭했겠어. 그냥 부부 사이의 사소한 일이라 치고 넘어가 주게.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자네 앞으로 건물 하나 넘겨주겠어. 어때? 이 정도면 꽤 쏠쏠한 보상이지. 장모는 웃으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고 표정은 이미 제가 수락할 걸 예상이라도 한 듯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마저 돈으로 저를 쥐락펴락 하시려고 있었죠. 그리고 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장모님에겐 사위 대접은커녕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있었다는 걸요. 왜 그간 장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온 건지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앞을 막아서서 제 입장을 대변해 주신 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지금 그 뚝따님이 잘못하셔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뭐가 어쩌고 저쩌요. 내 아들한테 건물 넘겨줄 테니 넘어가라고요. 어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사무야, 가자.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뭔 착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쪽 아들이 제게 결혼시켜달라 핀 겁니다. 없는 총구석 집안에 고졸 출신 사위를 누가 받아주는 집안이 있답니까? 당신 아들이 하도 빌빌거려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겁니다. 그러고도 진급 하나 못해서 절절매는 주제에 이런 사위 나도 필요 없습니다. 네,
도로 가져가세요. 제 입장에서야 얼른 반품하면 좋죠. 장모님이 저렇게 말씀을 끝내셨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장모가 그야말로 너무나 사악한 인간처럼 느껴져 말이 나오질 않았죠. 근데 그 침묵을 뚫고 장모의 따귀로 올려붙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유순하시고 온화한 성정 탓에 벌레 한 마리 못 때려 죽이던 어머니께서 분을 못 이기시고 그대로 장모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곤 감히 누구 보고 어따 대고 반품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제 귀한 아들 보고 그런 말 하셨다간 뼈도 못 추리실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라고 말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울고 있던 아내도 모두 놀랐고 뺨을 맞은 장모도 당황해선 맥을 추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장모를 한번 노려보다가 제 손을 붙들며 나가자 하셨죠. 그런데 뒤이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장모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집안과 인연 맺지 않았어. 왜 그간 말도 안 하고 혼자 속을 썩이고 있었던 거냐. 어머니의 질책 같은 말이 가슴에 와닿자 그 순간 목이 메일 듯 눈물이 터져나왔고 바보처럼 저는 엉엉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아버지께서도 당시 옆에서 묵묵히 제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속으로 마음이 쓰리셨을 걸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 뒤에도 이혼의 과정은 장모 때문에 순탄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이 옆에 계셔주었어요. 상우야, 뭐든 다 털어놓고 상의하자.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 분명 혼자였다면 힘이 들었을 테지만 든든히 제 뒤를 버티고 계신다 생각하자 두려울 게 없더군요. 어머니 아버지는 늘 한두 마디 말로 저를 격려해 주셨고 덕분에 전 이혼 소송도 잘 마칠 수 있었고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우야, 정신없고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바쁘게 몸 놀리며 살다 보면 상처도 잊혀지고 힘들었던 일도 지나갈 거야. 그러니 집에 있지 말고 회사로 얼른 나가거라. 응? 제가 조금 우울하고 지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런 귀한 조언을 해주신 것도 부모님이었어요. 처음엔 잘 와닿지 않았지만 막상 부모님 말씀처럼 다시 일선에 복귀하고 나니 할 일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변에서도 제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 알다 보니 절 많이들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관심 덕분에 또 한 번 잘 살아보자 다짐하고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지라 예전과 달리 부모님 가게에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부모님 가게에 갈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통은 두 분이서 홀을 지키다 보니까 배달이 들어오면 배달 대행 기사님을 썼었는데 조금 한가할 때는 아버지가 직접 배달을 가셨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차라리 한가하든 안 하든 그냥 계속 배달 대행 기사님을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무리 먼 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겨울 빙판길은 아버지가 운전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잘 살지.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애비가 오토바이만 몇 년을 몰았는지 알아? 사고 한 번 낸 적 없으니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아들. 근래 들어 배달하는 기사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사고가 많이 났다는 뉴스가 흔히 떠돌았습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아버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버지가 그냥 무조건 기사를 쓰고 아버지 본인은 가게만 지키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배달대행 기사도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면서 가게가 한가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아버지 스스로 배달을 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직접 배달을 가는 것을 만류하고 제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배달기사를 부르게 했어야 하는데 참 후회가 됩니다. 차차 저는 조금씩 기반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힘든 시기를 넘기면 언제나 행복한 순간이 온다고.
바빴던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도 하였고 생각보다 크게 연봉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빚도 갚고 혼자 살다 보니 개인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돈까지 크게 늘어났죠. 그렇게 스스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부모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걸 떠올리게 해준 건 다름 아닌 직장 동료였어요. 성우 씨, 예전에 나한테 말하던 거 기억나요? 부모님 결혼식 시켜드린다고 했던 거. 나 그 말 듣고 그때 꽤 놀랐었는데. 결혼식 해드렸어요? 그게 바쁘다 보니 저도 잊고 있었네요. 직장 동료의 말을 들었을 땐 마치 머리를 망치로 콱 맞은 듯 했어요. 왜 내가 이걸 잊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왜 지금에서야 이걸 기억하게 된 건지 후회가 막 심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과거의 소원을 이룰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오로지 부모님 결혼식에만 쓸 돈을 목적으로 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과거 고등학생 때와 다르게 큼직큼직하게 모이는 돈을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부모님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흐뭇하고 기뻤죠. 그 때문에 명절 때 부모님을 뵈러 가더라도 그의 돈만 생각하면 정말 매일같이 싱글벙글 웃음이 났습니다. 아휴, 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그냥요. 갑자기 이유 없이 웃는 저를 보고 부모님은 얘가 실도 없다며 뭘 그렇게 웃냐고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때마다 차마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저는 그냥 부모님 얼굴 오랜만에 보는 게 좋아서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저는 회사에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상우야, 얼른 여기로 와라. 너희 아버지가 얼른 병원으로 와라. 제 귓가로 들렸던 어머니의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아직까지도 선합니다. 회사에 있던 저는 앞뒤 가릴 곳 없이 벌떡 일어나서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어도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지 한참을 더듬더듬 이야기했죠. 차를 몰고 가면서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라는 말만 하는 통에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척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죠. 간신히 어머니에게 들은 정보로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차를 주차하고 난 뒤에 내려서 하도 급하게 병원 안으로 달려오는 통에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한 제가 헉헉거리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바람으로 병원 의자에 앉아 계셨죠. 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몇십 분을 옆에서 다독여드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기사를 부르지 않고 가게가 안 가니까 이번 배달은 내가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몰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20분 정도 안에 금방 돌아왔을 아버지가 계속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차가 막히나 보다 하고서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30분, 40분, 심지어 1시간이 될 때도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라면서 불안해할 때 구급대원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고요. 급하게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설마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 성할 곳 하나 없는 채로 응급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안전장비를 하고 있었지만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는 차량을 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도무지 꿈만 같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웃으면서 대화를 했던 아버지인데 희망을 가지려고 했지만 하루하루 점점 나빠 보이는 기세의 아버지를 보자니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저와 어머니 곁을 떠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가 실려오신 뒤로 잊고 있던 두 분의 결혼식이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비록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화려한 웨딩홀을 빌려서 두 분의 지인을 모셔서 한껏 축하받는 그런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두 분이 이 세상에서 서로를 만나 지금껏 사랑하였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임을 맹세하는 결혼식 정도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쩐지 아버지는 모든 이의 예상보다 길게 생명을 이으며 삶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신기하네요. 의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버티는 것도 떠나기 이전에 어머니와 마지막 결혼식을 올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젊을 적에 아버지도 그렇고 너무 가난해서 두 분이 평생 결혼식 한번 올리지를 못했다. 딱 목사님 한 분만 더 부를 테니까 어머니 웨딩드레스 입고 그렇게 조촐하게나마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 절대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아버지 자리 커튼을 치고 조용히 하겠다. 다행히 병원에서는 큰 배려를 해주더군요. 1시간 정도면 저희가 1인실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환자분 상태도 있으니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병원 측의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듣고 저는 그날 바로 어머니 웨딩드레스를 주문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입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문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며칠 뒤 웨딩드레스를 받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뚝 흘리던 어머니. 비록 예상했던 느낌의 기쁜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웨딩드레스를 지어드리던 순간까지도 설마 제가 두 분의 결혼식을 마음에 두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고맙다 사무야. 네 아버지가 아주 좋아하겠구나. 기특하다 내 아들. 그렇게 어머니는 제가 지어드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는 직접 알고 지내던 목사님 한 분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여러 가지 생명의 줄 때문에 턱시도를 입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드레스를 입은 어머니를 아름답다고 생각할 거라고 지금 이 순간이 당신과 어머니의 결혼식임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칙칙한 병원에서 목소리를 죽인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여쁜 꽃잎이 뿌려진 버진 로드도 없었고 두 분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는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목사님의 주례가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은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고 긴급 상황을 대비해 함께해준 간호사분도 의사 선생님도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결혼식이 끝나갈 때쯤 아버지의 눈가에도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순간을 조금 먼 발치에서 막연하게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빨리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리는 건데. 결혼식 내내 수많은 후회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허나 슬픔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 그리고 비록 어떠한 의식도 없는 상태이지만 기분 탓인지 너무도 편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못다 이룬 결혼식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례가 끝난 뒤 저는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처음 두 분의 결혼식을 올려드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고등학생 때였는데 사는 거 바쁘다고 지금까지 미뤄와 너무나 죄송해요. 아버지가 비록 의식이 없으시다고는 해도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내심 이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한 아버지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들로서 아버지가 걱정할 일 없게 평생 잘할게요. 그러니 편히 눈 감으셔도 돼요. 아버지,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건데 아버지는 분명 그때 제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있고 딱 며칠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동안은 아마 혼자 남을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떠나지 못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그러다가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가도 괜찮겠구나 하고 안심이 되어서 편히 이승을 등질 수 있던 게 아닌지. 지금 전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나와 차린 사업도 성공해 꽤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기특하다고 생각해 주시겠죠. 사연을 쓰면서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나 몇 번이나 글을 중단하고 휴지를 찾았는데요. 그래도 막상 끝까지 쓰니 결혼식을 치러드렸던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어서 행복했네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면서 행복해 하시리라 믿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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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우우우우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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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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